그날 오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에서 태양빛이 따사롭게 내려쬐고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이는 가운데 나는 차를 몰아 형님 댁으로 향했다. 공기 중에는 구운 고기 냄새와 희미한 봄꽃 향기가 스며들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써 쥐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검은 치마 저고리, 그리고 아직 슬픔을 떨치지 못한 눈빛.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족 모임에 불참하는 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터였다. 시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로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자갈길이 구두 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대화의 리듬과 얼음이 부딪히는 잔소리가 어우러졌다. 현관에서 몇몇 손님이 나를 힐끔 보았지만 그 인사는 반초쯤 길게 머무르는 형식적인 고갯짓일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은 바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누군가 떡을 썰고 또 다른 이는 불고기와 김치찌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매운 고추장 냄새와 따뜻한 밥향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슬라이딩 문 옆에 형님, 승호 씨가 서 있었다. 그는 호스트 역할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으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심이 부족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다. 나는 가볍게 인사하며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은 축제처럼 꾸며져 있었다. 빨간 체크 무늬 테이블보, 머리 위로 걸린 LED 전구줄, 아이들이 의자 다리 사이를 오가며 노는 모습. 완벽한 한국식 가족 모임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검은 상복을 입고 관 옆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소주를 마시며 웃으라는 건가? 나는 긴 테이블 끝자리, 반쯤 그늘진 곳에 앉았다. 주변 대화가 나를 초대하지 않고 흘러갔다. 사람들이 다가와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다행이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말들은 예의 바른 사회의 교본에서 나온 듯 했다. 꽃무늬 한복을 입은 여자가 지나며 속삭였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좋지. 대답할 틈도 없이 사라졌다. 마당 건너편에서 승호 씨는 사람들을 웃기며 돌아다녔다. 가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물렀다. 미묘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이 모임은 단순한 바비큐가 아니었다. 남편이 생전에 말하던 게 떠올랐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그 말이 지금 딱 맞아떨어졌다. 나는 잔을 들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두 의자 떨어진 사촌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형님이 집을 잘 관리하시네. 더 나아졌어. 아내가 나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 미경 씨가 브라우니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하나 챙겨 먹어. 다 없어지기 전에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나는 시의원 선거에 대한 대화에 끼어들려 했지만 그룹이 자연스럽게 등을 돌렸다. 화제가 휴가 계획으로 바뀌며 나는 다시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릴 쪽에서 승호 씨 목소리가 들렸다. 그 담장 마무리했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는 나를 슬쩍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담장은 남편의 프로젝트였다. 느리긴 해도 그의 손길이 스며든 것이었다. 그 비아냥은 작지만 계산된 것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알아챘다. 나는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했다.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중립적인 얼굴로. 저녁이 깊어지면서 다른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정원 의자가 사라지고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도구 창고 문이 열려 있고 선반이 재정리된 듯 했다. 부엌에서 남편의 찻잔 컬렉션이 높은 선반으로 올라가 있었다. 승호 씨가 그릴 근처 그룹과 서서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할 거야. 더 기능적으로 만들려고. 마치 그의 결정인 양기웃이 나를 보며 물었다. 아직 여기 머무르고 있지, 캐주얼하게. 하지만 내가 떠날 거라 가정하는 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일시성을 암시했다. 승호 씨가 마당 건너에서 잔을 들어 올리며 나를 보았다. 머리 위 전구가 어스름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는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리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승호 씨의 숟가락 소리가 대화의 낮은 웅성거림 위로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먼저 시선을 돌렸고 몸이 뒤따랐다. 소리가 불균형하게 퍼지며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고치며 잔을 공중에 멈췄다. 그릴 연기가 게으르게 피어오르며 구운 갈비 냄새를 부드러운 저녁 공기에 퍼뜨렸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플라스틱 잔을 느슨하게 쥐었지만 뱃속에 매듭이 생겼다. 승호 씨는 마당 중앙에 서서 머리 위 전구 불빛의 역광을 받았다. 미경 씨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연습된 배우처럼 중립적이었다. 현존하고 지지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가능성들이 스쳤다. 가족을 위한 건배일까? 참석에 감사하는 말일까?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의도적으로 머무르는 게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건배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대화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더니 넓은 미소를 지으며 그룹 전체를 둘러보았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특히 지난 일주일 후에는 더 의미가 크네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건 반성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족, 건강, 우리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요. 그는 잠시 멈추고 얼굴들을 훑었고 나는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을 포착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그래서 지은이 방을 내 개인 헬스장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 말이 뺨을 때리는 듯 했다. 너무 빠르고 캐주얼해서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들쭉날쭉했다. 어색한 웃음소리가 몇몇에서 나왔다. 농담인지 확인하는 그런 웃음. 진심이야. 그릴 근처 누군가 물었다. 그건 좀 다르네. 또 다른 목소리가 길게 끌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속으로는 불신과 차가운 깨달음이 반씩 섞였다. 미경 씨의 미묘한 고갯짓이 이게 충동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다. 논의되고 동의된, 준비된 일이었다. 마당 건너편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곧 떠날 것 같네? 그 공간 좀 써야지.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고 접시에 집중하거나 잔에 맺힌 물방울을 보았다. 승호 씨는 나를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굴욕이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훑으며 구원의 손길을 찾았다. 나이든 사촌이 내 눈을 마주쳤다가 재빨리 잔을 채우러 갔다. 언젠가 나를 자매처럼 여겼다는 여자가 남편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야? 동의해서가 아니라 나서면 복잡해지니까. 측면을 정하는 게 될 테니까. 지나가게 두는 게 낫다. 누군가 본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부터 믿어라 마야 안젤로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조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충격이 점점 안정된 무언가로 변했다. 분노, 그렇지만 통제된.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고 세부 사항을 저장하는 그런 분노.
나는 침묵을 몇 박자 늘리다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 보았다. 나는 승호 씨에게 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합의한 듯 그러고 일어나 테이블을 떠났다. 미경 씨가 현관 계단 근처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이해하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를?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집에 새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야. 나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친절하지도 비아냥도 아닌 그녀가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미소. 그렇다면야 그녀는 내 반응을 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집 안은 조용했다. 밖의 음악이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향했다. 익숙한 카페 위 발밑에서 부드러웠다. 문 앞에 서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골판지 상자 모서리가 보였고 그 너머로 낯선 접힌 린넨 더미가 있었다. 방 공기가 최근 누군가 움직인 듯 교란되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미래 계획이 아니야? 이미 시작됐어. 나는 복도에 서서 마당의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반쯤 열린 문을 응시했다. 그 상자는 찌그러진 모서리와 제대로 맞지 않는 뚜껑으로 침입자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문을 손끝으로 밀었다. 얇은 커튼으로 스며든 저녁 햇살이 카페트의 부드러운 금빛과 그림자 줄무늬를 만들었다. 공기에는 삼나무 광택제 냄새와 남편의 향수, 나무 향이 스며들어 가슴 아프게 익숙했다. 먼지 입자가 떠돌며 최근 방문자를 증언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침대 퀼트가 내가 둔 대로가 아니었다. 이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다. 장례 이후 유일하게 손대지 않은 우리 삶의 마지막 구석이었다. 선반의 책, 사진 액자, 화장대의 소품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둔 자리였다. 나는 문을 닫았고 잠금쇠 클릭 소리가 의도보다 컸다. 맥박은 안정됐지만 턱이 아플 정도로 말을 참았다. 방은 여전히 우리 삶의 형태를 유지했다. 화장대에 우리 결혼 사진이 거울에 기대 있었다. 내가 레이스 드레스, 그가 남색 정장, 사진사가 한 말에 웃는 우리. 함께 읽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의 가죽 의자가 창가에 비스듬히 놓여 있고 다리에 덮던 담요가 팔걸이에 접혀 있었다. 침대 발치에 삼나무 상자가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해 남편이 장인에게 산 거였다. 나는 무릎 꿇고 뚜껑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안에는 우리 공유 역사 핵심이 있었다. 그의 편지, 보험 서류, 재산 증서, 유언장. 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다. 중요한 건 다 여기 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눈에서 떼지 마. 이 방을 잃는 건 잠자리를 잃는 게 아니었다. 함께 쌓은 증거와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거였다. 나는 나이트스탠드에서 열쇠를 집어 잠금쇠에 꽂고 돌렸다. 뚜껑이 부드럽게 열렸다. 각 서류 묶음과 봉투를 확인했다. 다시 잠그고 열쇠를 드레스 안주머니에 넣었다. 과부들이 재산 분쟁에 당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 있었다. 공유가 얼마나 빨리 그들의 것이 되는지. 이제 내가 겪고 있었다. 문으로 가다 복도에 또 다른 상자를 보았다. 이건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액자, 인사카드, 심지어 결혼 초대장까지 마구 던져진 채. 무릎 꿇고 뒤적였다. 한 액자에 제주도 사진이 있었다. 바지 말아 입은 그, 맨발로 모래에 선 나, 바람에 눈을 찡그린 채 유리가 우리 얼굴 위로 대각선 금이가 있었다. 가슴에 날카로운 아픔이 솟았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삶의 표지였다. 이제 쓰레기로 강등됐다. 승호 씨나 그가 시킨 누군가 결정한 대로. 우리 세월을 복도 더미로 줄였다. 밖으로 달려나가 답을 요구하고
그들이 한 짓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더 유리할 거라 알았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힘은 말할 때를 선택하는 데 있었다. 나는 제조 사진을 조심스레 들었다. 깨진 유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감상적인 물건 태다라고 놀리던 게 떠올랐다. 웃으며 내가 지킬 거야 을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하나씩 물건을 방으로 옮겨 원래 자리에 놓았다. 작은 행위지만 의도적이었다. 그들이 빼앗으려 한 걸 되찾는 방식. 태양이 더 낮아지고 그림자가 구석에 고였다. 나는 방중앙에 서서 삼나무 상자에 손을 얹고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었다. 이건 방에 관한 게 아니었다. 이 집, 이 가족에서 내 자리를 지우는 거였다. 이웃이 한 말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잃는 첫 단계는 그걸 가질 권리가 없다고 믿는 거야. 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마당에서 승호 씨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미 반쯤 치웠어. 주머니 속 열쇠를 3개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한치도 싸우지 않고 주지 않겠다고. 바비큐 후 이틀, 집은 기만적으로 조용했다. 밖의 오후 공기는 서울 근교의 습한 더위로 끈적였다. 사람을 모르게 느리게 만드는 그런 습기. 나는 의도적으로 혼자 지냈다. 머리를 숙이고 재조정하며 아침 루틴이 패턴이 됐다. 달은 이 깨기 전에 부엌에서 커피 타기. 정원 산책하며 식물 확인. 방으로 돌아와 파일과 서신 정리. 그 리듬이 통제감을 주었다. 그 환상이 끝난 건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노크 소리였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형수나 조카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 밑으로 밀려든 봉투만. 선명한 모서리가 카페트에 걸렸다. 나는 주저하다 집었다. 종이는 나쁜 소식을 담을 때 무게가 더해진다. 뒤집어 보니 손글씨 없이 블록 글자로 내 이름만. 뒷면이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책상 앉아 편지 칼로 봉을 뜯었다. 첫 줄 읽기 전에 이미 캐주얼한 메모가 아닐 거라 직감했다. 지은 시께로 시작. 비즈니스 서신처럼 형식적이었다. 최근 논의와 공유 공간 최적화에 대해 썼다. 두 번째 단락에 핵심이 왔다. 일주일 안에 개인 물건을 옮기라고 변환 프로젝트 시작 위해. 이에 바른 언어로 포장했지만 타격을 완화하지 못했다. 가족 화합과 자원 최적 사용 같은 구절. 끝에 승호 씨 서명.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분노가 솟았지만 차갑게 가라앉혔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 일지를 시작했다. 날짜, 시간, 세부사항. 한국법에서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변호사 친구가 조언한 대로. 그날 저녁, 나는 형님 부부와 마주쳤다. 부엌에서 미경 씨가 김치를 썰고 승호 씨가 소주를 따고 있었다. 편지 받았어? 승호 씨가 물었다. 캐주얼하게, 하지만 눈빛에 도전이 스며들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그의 미소가 굳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가족을 위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공간이잖아요. 미경 씨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이해해. 집이 더 활기차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 강요가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활기차게.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인데 그들은 서로를 보았고 대화가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왜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유언장 확인 부탁해요. 그의 대답이 기다려졌다. 며칠 후 변화가 더 드러났다.
내 방 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가 맞지 않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돌리다 멈췄다. 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승호 씨가 마당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새 자물쇠야. 헬스장 준비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물들었다. 내 물건은? 상자에 넣었어. 복도에 나는 숨을 골랐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는 웃었다. 가족끼리 무슨 불법. 내가 협조 안 하니까 이미경 씨가 뒤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긴급 조치 필요해요. 그날 저녁, 나는 이웃에게 이야기했다. 형님이 방을 빼앗으려 해요. 이웃의 눈이 커졌다. 그럴 수 없어. 법적으로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어졌다. 가족이 왜 나를 적으로 보는가?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인했다. 생명유언 조항이 있어요. 평생 거주권 그 말이 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모, 증인. 형님의 판매 계획을 들은 이웃의 진술. 모든 게 쌓였다.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승호 씨가 들어서며 말했다. 이제 해결하나? 내 은하는 남편의 편지를 테이블에 놓았다. 남편이 남겼어요. 이 집을 지키라고. 방이 조용해졌다. 승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감상적이네. 아니에요. 법적이에요. 나는 USB를 꺼냈다. 유언장, 재산 기록, 보험. 모두 여기. 변호사가 확인했다. 유효해요. 판매 불가요. 속삭임이 퍼졌다. 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떠나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승호 씨가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대결 후 일주일, 집은 다른 조용함에 잠겼다. 평화가 아니었다. 따뜻함과 이해가 없는 휴전. 긴장감이 여전했다. 승호 씨는 거리를 두었다. 복도 발소리나 문 닫히는 소리만. 미경 씨는 예에 바르게 차갑게. 승리는 좋았지만 달콤하지 않았다. 가족 일체의 환상을 잃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혈연이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소문이 퍼졌다. 이웃들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잘했어. 버텨. 승호 씨의 판매 계획이 무산됐다. 그의 지위가 흔들렸다. 나는 방을 되찾았다. 남편 의자를 창가로, 책상을 구석에. 상자를 닦았다. 편지 쓰기를 시작했다. 슬픔이 아닌 배움과 승리에 대해. 어느 오후, 옛 사진을 발견했다. 매화나무 앞 우리. 왜 여기 있는지 상기시켰다. 과부 지원 그룹에 연락했다. 모임을 제안했다. 만족감이 기반이 됐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그가 죽기 전 말한 걸 이야기해야 해. 나는 다시 깨달았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 편지는 책상 위에 앉아 공기를 진동시켰다. 칼 휘트너, 남편의 낚시 친구였다. 남편이 형님이 장례 후 압박할까 걱정했어. 상자에 파란 테이프 열쇠가 있다고. 은행 금고였다. 나는 상자를 열고 열쇠를 찾았다. 변호사와 함께 확인했다. 복사본, 유언장, 서류. 마지막 퍼즐. 나는 최종 모임을 소집했다. 승호 씨가 들어서며 말했다. 해결하나? 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사진, 로그, 증언. 이건 지우려는 시도였어요. 방이 재조정됐다. 승호 씨의 권위가 무너졌다. 나는 열쇠 상자를 놓았다. 새 자물쇠.
당신 접근 금지. 그는 웃었지만 빈소리였다. 후회할 거야. 당신이, 나는 말했다. 나한테는 새 시작이야. 모두 떠난 후 집이 나와 함께 숨을 쉬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우리가 해냈어. 집을 바로잡았어. 복수가 아니었다. 수복이었다. 더 큰 목소리에 내 이야기를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 앞으로 임대 계획, 그룹 모임, 집 관리.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조용함을 느꼈다. 내가 번 조용함. 황혼의 문을 잠갔다. 이 집은 영원히 내 거야. 그 말은 축복이었다.